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요. 시장 이야기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 그리고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청원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박원재 정확하게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 오른편에 계신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요. 이청원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주제가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던데 위원님 맞나요? 주제가? 네, 맞습니다.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수익인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또한 한 차례 봐드릴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참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과 인사까지 마쳤다면요. 오늘 시장 한번 복귀를 해봐야겠죠. 오늘은요. 딱 한마디로 형보다 아우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장중 내내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강한 흐름세를 보여줬는데 위원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재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형보다 아우 맞나요? 틀림없이 코스닥이 앞서가고 있죠. 네. 수급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표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지수는 다 올라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게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미국 말고 이머징 쪽에도 좀 투자 대안이 없는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수는 다 올라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견고하게 100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이머징 국가에 눈길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외국인이 들어올 유인이 작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거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 매수가 아주 드물게 오는 날인데 나타나면서 또 하나 반가운 게 이제 반도체주가 드디어 기다리던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약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반도체주가 전면에 나섰죠. 그래서 네. 그 측면에서 오늘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 불안한 게 사실인데 그 불안함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변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보통 평시에는 우리나라 변동성 지수가 한 10 초반대에서 계속 움직였던 지수가 이게 위기가 되면은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꼬꾸라질 때 사상 최고치인 71까지 찍었는데 이게 지수가 다 회복됐는데 여전히 31 수준에 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위험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30일 수준이면 하루의 변동폭이 한 2.5% 수준은 널뛰는 장이다. 근데 통상 변동성 지수는 하방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계를 계속 갖고 있는 시장인데 지수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해서 주춤주춤 오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는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내가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즐긴다 이런 마음과 두 번째는 지수와 관계없이 종목이 개별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들이 요새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네. 대부분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적을 해나가면은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장중에 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IPS, 두산 솔루스 등 굵직굵직한 좋은 기업들이 실적도 좋아서 흐름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하루였는데요. 이번엔 이청원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정말 코스닥 강했잖아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달려라 코스닥. 달려라 코스닥. 네. 코스닥이 말 그대로 중요한 저항선을 모두 돌파를 하였고 수급적인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죠. 5월 4일까지 당시 기준 코스닥이 641.1포인트였는데 그때까지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7일 이틀 동안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것은 뭐냐면 지수가 반등 국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강한 지지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지지 차원에서 그 선을 넘어서 추세를 형성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로 보게 되면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모두 다 회복한 시점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리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실상 그런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 핵심은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핵심은 유동성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풀려난 유동성이 결국에는 어떤 시장으로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또는 금고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투자를 찾기 위해 투자처를 찾아가는 그 가운데 적어도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매우 조금 하회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국가도 물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유독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행히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았을 때 2분기, 3분기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대한민국만한 국가가 대한민국만한 증시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판단 아래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예요. 비록 오늘 코스피가 사실상 보합권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네.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동 구간에서의 수급은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던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렸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달라고 했는데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 우위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 옵션 만기입니다. 내일 시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선물도 그리고 현물도 아닌 옵션 시장이에요. 만약 옵션 시장에서 만기가 이제 내일 포함해서 5 거래에 남은 시점에서 콜옵션 쪽에서 만약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강한 매수 포지션이 들어온다면 방향성은 옵션 만기까지는 반드시 위쪽이 될 겁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요. 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것 그것 또한 인지하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늘 하루 코스닥이 달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 방향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있을 5월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도 포지션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하나 팁까지 던져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두 개의 이슈도 만나봐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제 다 예상하는 그 이슈일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오늘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서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또 SOC 디지털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오늘 또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청원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 회의가 오후에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네. 그 뒤로도 뭐 그 전에도 물론 움직임이 빨랐지만 이 이슈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호재거리로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주된 변수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런 거죠.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뉴딜 정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있은 이후로 토목이나 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유효 수요의 창출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결국에는 미 경기를 다시 한번 안정화시키는 주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의 차이는 있죠. 당시가 토목이었다면 지금은 5G나 AI 또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핵심은 결국에는 4차 산업이에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 4차 산업을 다른 국가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육성하고 여기에 따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를 현실에 최대한 빨리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그림이 있다고 봅니다. 5G는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통신업이 아니에요.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이 통신을 기반으로 4차 산업이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AI라고 하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분명 좋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다면 분명히 이것을 하나의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화정책은 아니죠. 재정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까지는 분명 약간의 시차가 걸릴 거라는 것. 그 가운데 풍부한 인력이 시장에 유입되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풍부하고 부족하지 않은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어도 오늘 발표된 이 한국판 뉴딜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사실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대기업을 위주로 말 그대로 경제판이 다 짜여져 있죠. 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 심지어 강소기업, 넓게는 독일이 자랑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과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원동력을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되고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빠른 시점에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시점이 왔으면 하는 바람까지 어느 정도는 있네요. 네, 위원님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발표 내용이 나가면서 또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뭐 관련해서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관련된 여러 종목들 사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좀 오늘 시장 오전장이 특히 정신이 없었는데 네. 오후에 정부의 이런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수혜주들이 각광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네.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한국판 뉴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이슈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이 한국판 뉴딜은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고해 보면은 IMF 직후에 DJ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모았죠. 네. 그때 이제 DJ 정부에서는 IT 입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IT 붐을 일으켜서
굉장히 그때 투자를 많이 유도해서 99년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무선 통신을 하던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뭐 엄청난 수익률, 거의 한 100배 정도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죠. 항상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스타 기업이 나타나게 되고 그 기업은 사회의 모든 재정과 인프라의 지원을 받아서 스타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니콘 기업 30개 형성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맞물려서 생각하면은 한국판 뉴딜과 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합해보면 이건 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번에 뉴딜은 DNA 플러스 US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네. 인공지능, 그다음에 언택트, 그다음에 이제 SOS인데 이 SOS가 전통적인 토목이나 건설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디지털을 입히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정부에서 재정을 집행해서 문제는 이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것이냐? 데이터를 이제 민간한테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산업이 나올 텐데 네.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나 민간이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개인의 이권이나 초상권 침해하지 않고 상업화할 것이냐는 이 데이터를 재강화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그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아주 안성맞춤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내놓는 방침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IDC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나 그걸 연결하는 뭐 이제 뭐 ADL이나 이런 형태의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추적을 잘해봐야 되고 이 4차 산업이 이제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산업은 제로에서 출발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 출발할 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구글이나 뭐 이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이 그때 출발해서 지금 이뤘듯이 4차 산업은 이제 초연결, 초지연 다 연결한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그때 IT 인프라를 잘 깔아놔서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인프라를 깔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촘촘한 망을 깔아야 되는데 이 초연결, 초지연 이거를 하려면 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게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시가 많아서 땅을 못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표준을 만들면 그게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을 먼저 시작하는 경쟁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고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권에 진입해서 4차 산업지기에 5G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이제 파생돼서 나올 텐데 이미 이제 기업들도 많이 연계돼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밸류체인단을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요새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주식 투자는 항상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향을 쫓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국내에는 좀 투자의 방향이 이상하게 잘못 유도된 면이 있어서 자꾸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고 방향성 투자하는 상품에 뭐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이런 상품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거는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방향은 정말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개 ETF 상품은 그 자체로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단기의 방향에 확신이 들 때는 굉장히 유효한데 장기적인 방향을 맞출 때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맞는 기업들이 추적이 되면 그 맞는 방향으로 그냥 올라타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가는 열차를 올라타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갈지를 너무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흐름에 좀 맡겨보시는 투자를 하시면 편안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흐름에 이제 좀 같이 편승해서 좀 편안하게 앞으로 갈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가 편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두 분 다 5G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5G 섹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시장이 떨어질 때도 같이 좀 움직임이 덜하고 또 올라갈 때는 오늘 같은 날도 5G가 생각보다 저는 많이 튈 줄 알았는데 흐름이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5G 섹터에 대해서 이청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5G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기업들, 예를 들면은 서진 시스템이나 네. RFHIC나 KMW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5G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대장주가 아니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들을 지켜보기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G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 의견이 같네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 훨씬 좋은 종목들,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5G 뭐 지금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늘 오전장, 오후장 이제 다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전장을 보니까 특히나 오늘은 멀미가 날 정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그런 하루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시장 전략을 챙기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한 발자국 좀 앞서 나가보자라는 의미로 미중 무역 간이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조금 더 두각이 된다면 코로나19 사태 때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억지로 싸우질 못했잖아요.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서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이 우려가 공존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박원재 위원님께 이번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이슈 어제도 미중 무역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가장 강력한 악재 두 개를 꼽으라면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이 재개돼서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가 간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이제 의교를 하면서 상호 호혜,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돼야 이제 무역이라는 걸 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본적인 인식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술 탈취로 인해서 굉장히 미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네.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 3월 22일 날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 무역 전쟁의 시작이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쭉 이어왔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면은 중국산 2,500억 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1,1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고 나머지 총 교역 규모가 한 5,500억 불 되는데 나머지도 30%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넣은 차에 지난 이제 12월 달에 스몰 딜을 했어요. 어떻게 스몰 딜을 했느냐 하면은 2,500억 불에 대한 25%는 두고 1,100억 불에 대한 15% 관세는 7.5% 낮춰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부과하기로 했던 나머지 1,700억 불에 대해서도 없던 걸로 하겠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급부로 2,000억 불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을 한 400억 불을 포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스몰 딜 이후에 이제 현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책임 공방이 나와요. 중국 너네 때문이다. 이게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이 나와갖고 뭐 확실한 물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루머는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뭐 우한 시장에 재래시장에서 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뭐 박쥐를 섭생하다가 파생됐다는
설이었는데 어디서 이제 뭐 군사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유출된 거다라는 썰이 이제 루머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사실은 지금 전대미문의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고 사실 통화정책, 재정정책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것을 MTT라는 뭐 경제 이론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풀었는데도 디플레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물이 회복돼야만 모든 걸 다, 실물이 회복돼야만 카바를 하고 금리도 올리고 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재개가 돼서 그럼 당연히 국제교역령은 더 위축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전부 자국 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서 리쇼어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수출 주도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유의할 게 없죠.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무역 분쟁 재개에 따른 관세 부과다. 이것만 없으면 지금 풍부한 유동성으로 얼마든지 시간을 끌고 산업 재생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아마 가장 잠재된 악재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잠재된 악재는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한 미국 일부 주에서 혹시 코로나가 재감염되면은 이것도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 요 이슈는 지켜봐야 됩니다. 요 두 이슈가 있으면 요거는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 시점에 뉴스가 나오는 날. 그렇지만 이 뉴스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뭐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종목, 살아있는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면 뭐 충분히 무난히 즐거운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까먹은 것뿐이지 잠시 잊혀졌던 것뿐이지 미중 간의 사이가 정말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안 좋았거든요. 이제 슬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책임론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 시장에 그런 악재가 다시 터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차원 위원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일에 위원님 중국 양회도 있고 중국과 미국 눈치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아마 다시 한번 중국을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그로 인해 미국이 얻는 게 분명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죠.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2001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WTO 가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미국의 최대 시장이 되어서 자신들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소비를 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보호무역은 물론이고 오히려 매우 조악한 상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의 수출은 늘어나는 데 비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출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국가 간의 교역량만 봐도 그런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350억 달러 수준의 수출량을,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천억입니다. 그 차액이 3,750억 달러예요. 이걸 원화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중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덕분에 하루에 1조 2천억 원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가 말 그대로 장사꾼이었는데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해서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시동을 걸었던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었고 그것이 2018년, 19년 대한민국 증시를 계속해서 눌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증시와 상하이 증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우선은 위에 보이는 거는 다우예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오고 아래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와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부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조금씩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덕분에 실물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 설령 대단히 나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자산 버블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각 국가가 모두 다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산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의 증시는 동구간 중에 분명히 좋았고 중국 증시는 좋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미국이 계속해서 주창을 하던 연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바오바 정책이 2014년부터 딱 꺾여버려요. 그때부터 상하이 증시도 약간씩 밀렸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점화시키는 게 결코 어렵지는 않고요. 뿐만 아니라 예전 총선이었죠.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여당과 야당이 막 싸웁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그 부분만큼은 각자 모두 동의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낼 수가 있는 거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감안한다면 미국은 트럼프가 있는 이상 적어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 관세 부과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코로나19라고 하는 해당 이슈를 명분으로 삼아 저는 두드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국가에 보이는 수출 교역량이 1, 2위로 가장 많다 하더라도 2018년, 19년에 분명 우리는 충격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렸던 거 시장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이 현재 정치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기에 오히려 더 베팅을 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설령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감안하시고 오히려 중간중간 지수가 밀리거나 옆으로 횡보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사업에 대한 다양한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장이 억눌렸던 과거의 학습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더라도 정부에서 미는 앞서서 말했던 첫 번째 이슈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산업군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면 걱정 없다라고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이렇게 두 가지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 장의 업종과 종목들도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이번에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 이청원 위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위원님께 살짝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어떤 업종 네. 골라오셨어요, 위원님? 네, 저는 역시 코스닥의 강한 상승을 견인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군요. 네,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요? 그 중에서도 JNTC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제가 이 종목을 한 2주 정도 전에 배트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유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상장한 이후 주가가 말 그대로 코로나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저점 대비 지금 2.5배나 올랐어요. 코스닥 시장보다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이 더욱더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처럼 수급이 크게 날아가는 시점에 장중 11% 상승 마감 뿐만 아니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것, 이후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아마도 대다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겠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라면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다시 한번 매일 신고가를 경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NTC 이 종목은 물론이고요. 오늘 고개를 다시 한번 들었던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불리죠. 그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JNTC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건 그만큼 힘이 강한 종목이라는 말씀이신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제 주셨던 가격 전략 말고 이번에 만약에 오른 상태에서 가격 전략을 다시 주신다면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내일 다시 한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인데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JNTC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JNTC뿐만 아니라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IT 업종 전체가 강세긴 했는데 이 JNTC가 속해 있는 폴더블 관련주들도 오늘 잘 갔잖아요. 그 점들도 모두 이제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흐름을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박원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업종 골라오셨어요?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반도체 업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에서 장기간 좀 소외받고 있는 업종 이런 걸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은 이제 한국재지라는 기업이 해성산업과 합병을 하면서 상한가를 쳤죠. 네. 이게 왜 상한가를 쳤는지 뭐가 트리거가 되는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제지업종 중에서 골판지 업종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 네.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골판지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박스 주변에서 보시는 박스 이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굉장히 그 필수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이제 계속 그냥 스프레드 마진 따먹는 정도의 먹고 사는 기업으로 굉장히 9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이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업을 유지해서 원지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고지와 원지와 판지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란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쓰레기 값이 2018년에 중국이 폐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폐지가 폭락하면서 사회 이슈로도 자주 나왔던 폐지 줍는 노인 소득이 끊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보셨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폐지값이 폭락을 하니까 이걸 원재료로 쓰는 원지하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골판지 업종이 이제 굉장히 수익이 이제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판지 업종의 대표 주자인 신대양 제지와 아시아 제지가 연간 그저 한 200억대 수익을 내던 기업이 이제 1,000억을 넘는 수익이 나니까 다른 섹터 같으면 이게 뭐 엄청 점프를 해야 되는데 살짝 올라가다가 추춤거립니다. 그래서 소위 그 밸류를 지향하는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좀 너무 소외됐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대항 논리가 이건 어차피 스프레드 산업이기 때문에 폐지값이 오르면 다시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이 이익은 지속하지 않다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이제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폐지값이 한번 올라서 이게 한번 스프레드가 좁혀지나 줄어드나를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때 이후에 폐지값은 계속 폭락을 거듭해서 지금 지난 3월 달에 역사적 최저점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2018년에 1,000억 넘게 수익 냈고 작년에 이제 900억 넘게 수익 냈고 올해까지도 이제 800, 900 수익이 날 텐데 시가총액이 2,600억대예요. 그러니까 3년 벌어들인 수익보다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업종인데 네, 작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고 이 개인 투자자 자금은 좀 쉬운 판단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싸고 장기간에 걸쳐서 소외되는 섹터는 굉장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트리거를 오늘 저는 한국재지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재지는 이제 골판지가 아니라 인쇄용지를 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그 골프 원지가 가격이 올라오면서 스프레드가 떨어져서 이게 이제 영업 수익이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떨어지다 못해서 PBR이 0.15까지 떨어지다가 네. 지금 이제 0.2배수에 와 있는 거죠. 이런 기업은 요만한 트리거가 생겨도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 그래서 골판지 업종 전체가 굉장히 그 PBR 대비해서 0.2대에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수익은 잘 난다. 다만 앞으로 그 폐지 가격이 만약 올랐을 때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논쟁거리가 있고요. 폐지 가격이 당분간 중국이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 오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이 스프레드로 올 연말까지 간다면 올해도 이익은 확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싼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섹터 산업을 볼 때 항상 그 싼 중에서 어떤 쪽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올라 있고 밸류 대비해서는 여전히 싼 수준에 있으니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이쪽 섹터도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중에서 신대양 재질을 갖고 왔는데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6만 2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라와서 현재 퍼가 한 4배수, 그 다음에 이제 PBR로는 한 0.5배수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혹시 관심 있어서 편입을 하신다면 이런 섹터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거장까지 기다려서 혹시 들어오면 한번 매입을 하시면 급하지 않게 여유 작업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겠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6만 원 언더에서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진입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트리가 돼서 받는다면은 뭐 8, 9만 원까지는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 사실 하방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편입니다. 수익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제지업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골판지업 중에서 신대양 재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고요. 저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포트에 이제 주시는 종목들이 편입이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좀 바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방송 시작 전에 오늘 베스트 공략주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한데 빨리 소개 좀 해주세요, 위원님. 네. 종목은 코리아 센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3번 이 종목까지 포함해서 신규 상장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이유는 신규 상장 종목 대다수가 공모가를 약간 하회하는 국면에 있었고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달력이 시장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리아 센터라고 하는 종목이 나왔는데 우선 아마 이 종목이 내일 단기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시가에 빠르게 한번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를 위한 토탈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쇼핑몰,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3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80% 정도 증가한 180억 원 수준인 전망이 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또한 매우 괜찮은 기업입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는 18,0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16,000원이에요. 물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장 첫날 기간이 바로 물량을 던져버리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는데 저점이 6,3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16,000원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장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와의 상관성 그리고 베타 개수를 추정하면 아마 베타 개수가 3은 나올 겁니다. 그만큼 시장보다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적어도 시장이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센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해서 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최근 1개월간 분명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동시에 위에 매물이 대단히 많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가격대가 15,600원이라고 하는 4월 28일에 기록한 이 15,600원인데 오늘 정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약간 눌리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종목 조금은 비중을 크게 잡고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혹시나 내일 바로 안 간다 하면은 정확하게 4일 정도만 기다려 보십시오. 4일 정도 안에 저는 적어도 19,5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 이 종목 내일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께서 코리아센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적도 좋고 이커머스 분야라면 앞으로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13,000원 가격 제시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박원자 위원님께 여쭤봐야겠죠. 네. 위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당연히 반도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은 어제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 그랬죠. 수학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 반도체 섹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웨이퍼 원판 위에다가 이거 이제 회로기판을 새겨서 이거를 심기 위해서 계속 위에 얹고 깎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증착, 식각을 반복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패턴을 넣는 거죠. 이온 주입해서 이제 전기가 통하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위에다가 이제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도체를 만드는 건데 이걸 필요할 때만 넣는다 해서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 이런 공정을 하는 걸 전공정 과정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묶어서 패키징하는 부분까지를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가 반가운 것은 네. 이게 굉장히 산업 섹터가 넓고 종목도 많고 캐파가 커서 많은 분들이 이 분야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변동성도 이게 섹터가 올라갈 때 그렇게 변동성이 그 설비 확장이나 그 증설 기간에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수익 내기가 좋은 섹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ICD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쳤는데 이제 그 공정용 로봇 장비인데 그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가장 장비가 먼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오늘은 소재 중에서 또 정거장에 있는 이 문제는 정거장에 있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솔브레인을 갖고 왔는데 솔브레인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그 애칭하는 화학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도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부품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일본과 소재 국산화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이제 불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수입 대체를 하겠다고 나서서 공장 증설까지 한 기업이 솔브레인이죠. 그래서 삼성이 직접 투자도 하고 그 공장이 이제 작년 가을에 완공이 돼서 이제 공장 들어가서 삼성에 단독으로 납품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그런 에칭가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MP 슬러리라고 반도체 방막 평탄화를 할 때 쓰는 그 연마 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프로크셔라고 방막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전극 재료나 저유전체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주된 품목인데 이거는 무조건 공정용 소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거는 삼성전자가 코로나19에 관계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30조 투자했던 걸 집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반도체 공정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기업들도 오늘 원익 IPS도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듯이 걱정할 게 없겠구나. 앞으로 나오는 아마 실적 발표들도 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좀 그 조용하고 뚝심 있게 갈 수 있는 기업이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을 한번 편입하시면은 뭐 급등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데 이게 또 이제 일본 수입 대체 이슈가 나오면 한번 또 급등할 수도 있는데 네. 완만하게 아마 하반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그 변동성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고려하시면 좀 변동폭이 작으면서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 그런 종목으로는 참 좋겠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한 10만 원 수준. 지난 위기 전에 10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 위기 전 가격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10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자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는 솔브레인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박원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박원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 오른편에 계신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베스트 공략주에 대한 내용들 모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이청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인터넷에서 무료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유용한 이야기 해주신 저희 두 분의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배트맨 2부도 이어지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저희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